네, 이재명 정부의 공급 대책이 발표됐죠. LH가 앞장서 주택 공급에 속도감을 붙이는 건데요. 주택담보대출 문턱을 높이는 수요 억제 대책도 추가됐습니다. 내 집 마련 세법도 점점 복잡해집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공급 대책 필요하다고 해서 정부가 내놓았습니다.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 LH 주도로 한다. 대출도 조금 억제한다. 집값 안정 측면에서 우리 박원갑 위원님 한 몇 점 정도 주시겠습니까? 집값 안정시키는 대책으로. 글쎄요, 일단은 저는 가용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한 것 같고 총동원했다. 이것저것 다 끌어모았다. 이것저것 영끌한 겁니까? 예, 정부가? 예. 연끌 공급 연끌 이렇게도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LH가 총대를 메고 네. 주택 공급에 이제 드라이브를 건다. 그동안에 땅 장사를 해왔다면은 이제는 집 장사. 그러니까 LH가 2009년도에 이제 그 주택공사하고 토지공사를 이제 합쳤거든요. 출범 이제 16년 만에 사실상 이제 대변신을 이제 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쪽에서는 이제 공급 대책, 네. 이거는 좀 중장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수요 억제, 이 수요억제도 단기잖아요. 조금 들어갔잖아요. 예, 네. 그래서 양동 작전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번 대책에 좀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집권 초기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책의 힘이 좀 실릴 수는 있다. 아. 그래서 조금 기대해 봐도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거에 진보 정부의 특성을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수요 억제 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한 대서 떠밀려서 이제 공급 확대 대책을 하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뭐 막상 저 발표 놓고 시행하려니까 임기가 끝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5년이 남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좀 제 생각에는 뭐 전반적인 어떤 정책의 무게감이 좀 더 실린다. 이런 점은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공급 불안 심리가 조금 높으니까 이걸 해소하기 위한 건데 네. 공급 불안 심리를 참 줄여주는 측면에서 이런 내용은 좀 확실하게 공급 불안 심리를 진정시킬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건 어떤 게 있는 거고 또 어떤 대책은 이거 현실성이 없어. 이거 안 될 거야. 뭐 이런 게 좀 있다면.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35만 가구가 이게 착공 기준이잖아요. 이번엔 바꿨더라고요. 착공으로. 그런데 이게 이제 보통 인허가는 약간 공급에서 좀 거품이 있습니다. 실제로 시장 상황에 따라서 부침이 생기면은 또 공급을 안 해버리고 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좀 공급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번에는 착공이라고 하는데 이 착공하면요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분양을 해버려요. 분양을. 그래서 훨씬 좀 더 피부로 와닿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예. 이게 계획대로 진행이 되면요 이거 어마어마한 물량입니다 실제로 135만 원. 예 메가톤급 될 수 있는 이것도 수도권에서 한정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주택 재고 수가 지금 1987만 채입니다. 예. 이거의 한 6.8%. 거의 아파트 공급할 거 아니에요. 예. 아파트로 따지면 한 10.4% 정도 된다. 예. 그런데 이제 일단은 공급 부족 불안 심리가 크잖아요, 지금. 예. 여전히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 심리 진정은 어느 정도 될 거로 저는 봅니다. 일단 뭐 기대해 볼 거잖아요. 예. 근데 과연 이게 시장 안정까지 갈 거냐? 이거는 좀 다른 얘기죠. 그래서 공급 확대를 좀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이제 속도감 있는 추진력이 결국은 시장 안정에 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약간 저는 좀 솔직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주택 공급이 분명히 부족한 거는 맞잖아요. 예. 그런데 이번에 그걸 명기를 아예 했습니다. 어떻게요? 수도권에는 연평균 9만 2천 가구 정도가 부족하고 부족하다. 서울은 2만 6천 가구가 부족하다. 우리는 현실을 알고 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공급을 적극적으로 해보겠다라는 그런 뭐 취지 측면에서 보면은 네. 뭐 어쨌든 좀 기대를 해볼 만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약간 저는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패스트푸드형 주택이 이제 오피스텔하고 예. 뭐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거잖아요. 네. 이것도 자세히 뜯어보니까 있더라고요. 아, 그런 대책 들어가 있고요. 예, 신축 대책안에. 매입을 한다는 건데 지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보 사주겠다는 것도 일부 들어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공급을 속도를 낼 수 있겠다. 예. 정보가 찾으니까. 그리고 이제 조금 아쉬운 거는 저는 오피스텔에 대해서 좀 인식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돼야 되는지. 오피스텔 빨리 지으면 6개월 만에 짓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오피스텔에 대한 생각이 이 젊은 세대하고 좀 기성 세대하고 약간 다릅니다. 생각이 오피스텔. 기성 세대는 이제 임대 뭐 사업용으로 보죠. 근데 MZ 세대들은 이거를 살림집으로 봅니다. 주거용으로. 예, 그리고 이거 약간 리틀 아파트. 왜냐하면 지금은 오피스텔에 지금 난방이 허용되고 또 발코니까지 이번에 또 확장이 되잖아요. 예, 그냥 아파트와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오피스텔을 뭐 일단은 지으면은 사준다는 것도 좋은데 이게 재고 시장에서 좀 거래가 좀 활성화된다. 이거는 오피스텔은 그래도 투기 가능성은 낮잖아요. 그래서 취득세를 지금 4.6%인데요. 오피스텔. 이게 이걸 갖다가 아파트가 지금 1에서 한 3% 정도 되잖아요. 예. 그 정도로 낮춰서 아파트 수요가 이쪽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시장 안정에 좀 도움이 될 거다. 지금 모든 게 아파트 문제잖아요. 그렇죠. 오피스텔 수요를 좀 늘리기 위해서 취득세를 좀 낮추겠다. 젊은이들은 이걸 주거용으로 좀 원하니까 네, 그런 예. 제안을 해주셨네요. 지금 LH의 주도적인 공급 대책인데 아무래도 LH가 하게 되면 이제 실수요자들이 접근 가능한 이런 가액대의 아파트들이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혹시 그 일을 하는데 현실적인 제약 걸림돌들은 뭐가 있을까요? LH가 시행사가 되는데. 주변에 이제 이런 전문가분들이나 주위 분한테 물어보면은 과연 LH가 그 정도 능력이 되느냐, 능력이 되느냐. 돈이 있느냐, 돈이 조직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일단 부채가 지금 160조 정도 되죠. 부채 비율이 지금 216%인데 작년에 공공임대 짓느니라고 2조 5천억 정도 손실을 봤습니다. 근데 지금 LH는 2028년까지 부채 비율을 232%로 맞춰야 돼요. 이 재무 건전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예. 그러면 집을 더 지을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임대주택을 더 많이 짓겠죠. 예. 그러면 자금 회수가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러면 결국 부채 비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재무 건전성을 어떻게 맞출 거냐. 이 부분들을 결국은 제 생각에는 이 기준을 다시 세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재무 건전성 기준을. 왜냐하면 이건 뭐 주택 도시기금이나 채권을 발행할 거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이 두 목표가 약간 상충하는데 한쪽을 어쨌든 포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예. 과연 땅 장사만 하던 사람이 어떻게 집 장사를 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임대주택은 시행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문성을 좀 더 강화해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LH 조직원들이 한 9천 명 조금 안 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재배치를 하고 교육도 시키고 해야 될 거로 보이고 이제 완전히 이제 전면에 나서는 거니까요. 뭐 그래서 지금 LH의 지금 그 혁신을 위해서 혁신 개혁위원회인가요? 네, 개혁위원회? 그게 지금 네. 작동하고 있는데 거기서 아마 이렇게 임대주택 물량하고 뭐 분양 물량 이런 거라든지 부채 비율 그다음에 뭐 조직 이런 거에 대해서 아마 로드맵이 나올 거예요. 아마 그걸 보고 좀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어쨌든 굉장히 육중한 지금 책임을 지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LH가 이제 아까 이제 임대주택 위주로 할 거라고 이제 말씀 잠깐 하셨는데 아무래도 그럴 것 같은데 지금 수요는 똘똘한 한 채다고 이제 하셔가지고 강남 3구라든지 뭐 용산구라든지 이런 데 집중돼 있는데 이런 수요를 조금 더 흡수할 수 있는 이런 게 있더라면 하는 좀 아쉬움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건 아직 윤곽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우리가 정책의 목표는 두 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는 주거 안정이 있죠. 이건 임대주택을 봐주시면 돼요. 우리나라 공공임대가 지금 전체 재고의 8%죠. 이거 10% 늘려야 되는 거 맞아요. 근데 한쪽이 또 뭐가 있냐면은 시장 안정이 있단 말이에요. 시장 안정. 이 주거 안정과 시장은 약간 어떻게 보면 같이 갈 수도 있고 약간 충돌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청약 통장 하나만 바라보고 그 싸게 분양한다니까 지금 기다리고 있는 이 가입자들이 많잖아요. 이들의 꿈을 가면 저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혹시나 지금 LH가 이제 직접 이제 시행을 하게 되면은 임대주택만 늘리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우려들을 좀 저는 불식시켜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한편으로 약간 좀 기대를 해보는 것 중에 하나는 이번 자료를 보니까요. 지금 노후 공공 임대주택이 가장 큰 데가 이번에 개발하는 것 중에서 수서입니다. 수서. 이게 거의 수서? 4천 가구 가까이 돼요. 3,889가구입니다. 예. 근데 이거를 이제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개발을 한다는데 이게 자료를 보니까 임대만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임대주택이죠. 근데 이게 분양도 같이 넣겠다는 거예요. 혼합형으로 개발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서 어쨌든 저는 뭐 소셜 믹스든 어쨌든 간에 지금은 너무 주관중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시장 안정까지 같이 병행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앞으로 진행돼야 된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 전에도 부동산 대책, 공급 대책이 나오면 도심 내 유휴부지 개발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됐잖아요. 이번에는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장소는 다르잖아요. 뭐 도봉구에 있는 성균관대 야구장, 송파구에 있는 위례 업무용지. 근데 좀 봐왔던 좀 익숙한 단어란 말이죠. 도심 내 유휴부지. 이걸 통해서 공공청사과 학교 용지 인근 부지도 활용해서 뭐 38,000가구 공급한다는데 이런 계획은 어떨까요? 이건 뭐 걸림돌이나 문제는 없습니까? 이런 건? 이거는 좋죠. 기본적으로 이제 집주 근접형 수요를 충족시킬 수도 있고 이미 기반 시설이 다 어떻게 보면은 다 돼 있잖아요. 그리고 규모도 제법 커요. 아까 이제 수서대가 한 4,000가구 가까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가양도 있잖아요. 한 3,200가구 정도 되고. 그다음에 지금 뭐 서초구의 뭐 교육 개발은 이게 이제 충북 혁신 도시로 이제 옮겼거든요. 여기도 한 1,000가구 정도 되고 많아요. 그런데 이걸 하려면 아무래도 기반 시설은 돼 있지만 여러 가지 일조권이나 그런 거 따질 게 많잖아요. 그 인허가도 좀 아무래도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죠. 왜냐하면 허벌판에 있는 거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러려면은 아마 서울시하고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어떤 그런 도움을 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쨌든 집값 안정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하고 지자체 간에 좀 유기적 협력 같은 게 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안에 보니까 우리 일기 신도시 있잖아요. 분당 일산 같은데 선도지구 공모 방식을 주민 제한 방식으로 바꿔요. 주민 제한. 그래서 물량을 뭐 좀 늘린다는데 이게 지금 일기 신도시 이주 문제가 뭐 명확하진 않은데 이번 대책을 통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기 신도시 전망을? 지금 이번 이제 이제 약간 발표를 보면요. 종전에는 이제 공모를 했잖아요.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뭐 동의받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지자체 이것 때문에 아무 일을 못 한다는 거예요. 지자체가.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자체적으로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이제 아이디어를 제시하라는 거잖아요. 주민 직접 제안을 한다는. 그러면은 아마 이게 절차가 한 6개월 정도는 빨라진다는 어떤 그런 분석이 있어요. 6개월 정도.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재건축이라는 게 잘 아시다시피 이게 시장 논리를 통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잖아요. 이 재테크 사업이란 말이에요. 재개발하고 다릅니다. 결국은 수익성이 돼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속도가 빨라지면은 수익성도 더 커지죠. 커지죠. 그 문제는 그러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이 부분이란 말이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이번에 그런 뭐 명확한 얘기가 없더라고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이 아마 뭐 민주당에서 좀 이렇게 좀 더 논의를 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 분위기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윤석열 정부와 달리 유지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민주당 기본적인 일단은 생각은. 이제 시행을 해보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할 건지 그때 가서 판단해 보자 이런 좀 생각인데 그래서 이번에 대선 이제 공약집에도 보면은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는 공공성 강화의 원칙에서 뭐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완화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재초안에 대한 얘기는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수익성에 좀 초점을 맞추는 재정비 사업이라면은 그러면은 조합원들이 기대대로 이걸 그러면은 완화를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아예 그러면 2017년 말에 관리청 계획 인가를 받았던 단지들은 아예 안 내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해달라는 거죠. 좀 폐지해달라. 폐지하거나 유예해달라는 건데. 근데 이제 국민적인 정서는 또 그게 아니에요. 이 배아프리즘 뭐 아니면 뭐 그런 어떤 속도를 좀 더 있어요. 낸다면서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게 이제 흔히 말하면 이게 이제 비용은 사회화하고 이익은 사유화한다고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양쪽 의견이 다 이게 들어 다 맞물려 있는데 이게 사회적 합의를 위한 어떤 그런 절충 작업 논의 작업 같은 걸 거쳐서 결국은
지금보다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완화된 형태가 아마 나와야 좀 더 가속도를 좀 이렇게 밟을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조금은 완화하는 방향이 필요하지 않나. 네, 그렇습니다. 이런 쪽으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 관련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